안녕하세요, 코비스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ETF에 관련된 짜잘한 업데이트가 있어서 그 얘기를 공유드리고, 후반에는 투자랑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은 이 가상자산 산업을 바라보는 분들에게는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사건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처음 ETF에 대한 짜잘한 업데이트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ETF 시딩에 관련된 이야기, 또 하나는 ETF가 승인이 됐을 때 유입될 수 있는 자금 규모에 대한 재미있는 분석,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3가지를 업데이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시딩에 관한 말씀은 아마 지난주 초반쯤에 나왔던 뉴스로 기억을 하는데, 트위터상에 한 분이 최근에 블랙락의 ETF 신청서에 수정사항이 반영이 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ETF 시드 인베스트먼트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뉴스라서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용을 좀 뜯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일단 ETF라는 투자 상품은 출시가 되기 전에 시드 인베스트먼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ETF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ETF의 목적은 기초자산의 가격을 추정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구현 방식이 일단 ETF, Exchange Traded Fund니까 그 펀드에 유입이 된 자금을 가지고 추적해야 되는 기초자산을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출시하기 전에는 아직 유입이 되지 않았지만은 소량을 미리 자산을 조금 채워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ETF가 상장이 된 첫날 매수나 매도 어떤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산이 축적된 상황에서 시작해야지 매수나 환매 요청에 원활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ETF의 경우는 한 500만 달러 정도 아주 소량의 시드 인베스트먼트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드 인베스트먼트의 자원 출처는 ETF는 다 마켓메이커들이 다 하나씩 있는데 마켓메이커가 제공을 하게 되고요. 블랙락의 시드 인베스트먼트에 관한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10월에 이미 시드 인베스트먼트를 위한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 신청서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건 뭘 뜻하는 거냐면은, 블랙락이 마켓메이커 어느 회사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보통 뭐 시타델이나 점프 트레이딩이나 뭐 이러한 트레이딩 전문 회사들, 유동성 공급하는 회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신청서에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러한 회사들이 시장에서 현물 비트코인을 사서, 액수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대략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 한 500만 달러 정도의 소량을 사서 출시될 비트코인 ETF를 위해 채워 넣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났다고 확정 지을 수 있는 뉴스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까지 출시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면에서 ETF 승인 가능성을 또 한번 우리가 되게 높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뉴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10개 정도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블랙락만 한 게 아니고 신청서를 넣은 모든 자산운용사가 다 해야 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500만 불이 됐건 1000만 불이 됐건 소량의 비트코인 현물을 모든 신청서들이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매수 압력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재미있는 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ETF가 승인이 났을 때 자금이 유입이 어느 정도 될 거냐라는 분석인데, 코비 리서치에서도 이에 대해서 예상치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캐나다의 현물 ETF가 이미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물 ETF가 상장되고 나서 1년 정도의 기간에 유입된 자금 규모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미국하고 캐나다 시장은 규모 면에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GDP가 한 캐나다의 13배 정도 되니까 이러한 비율을 적용을 해서 미국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유입이 기대된다라는 어떤 그런 분석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분석에 의하면 1년 동안 한 200억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될 거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었는데, 이와 비슷한 분석들이 지금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 소재 가상자산 업체인 갤럭시 디지털에서 나온 분석이 있는데, 꽤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저희 코비스 했을 경우에는 한 1년치만 예측을 했었는데, 여기는 실제로 향후 3년까지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예측 방식이 좀 더 디테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채널을 이제 3가지로 나눈 다음에 각 그 3가지별로 새로운 투자 상품인 비트코인 현물 ETF의 그 수용 스피드 같은 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가정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자산가들이 1% 정도의 자산을 비트코인에 자산 배분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유입이 예상이 된다라는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상치에 의하면은 첫 해에 한 150달러 정도 유입이 될 걸로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조금 올라서 270억 달러, 그 다음에 390억 달러, 뭐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금 시가총액하고 금 ETF가 들고 있는 금괴의 양하고 이런 데이터를 다 같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일정 규모의 자금이 현물 시장에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현물 가격에 영향을 주느냐까지 뭐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처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나면은 첫 해에 한 75% 정도 비트코인 현물 가격의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는 예측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이게 여러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한 거고, 예측이라는 거는 모델에 기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 시나리오대로 뭐 실현이 될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분명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비트코인 시장 역사에 굉장히 획을 긋는 중요한 어떤 이벤트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여러 가지 뭐 접근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재미있는 접근 방식을 하고 있는 그런 분석이라서 공유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ETF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아직 뭐 승인이 나진 않았지만은 벌써부터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유는 지금 계속해서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레이스케일이 제출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총 5 이더리움 현물 ETF가 신청을 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까지 신청한 사람들 다 보면은 베넥, 아크, 인베스코, 뭐 해시덱스 이런 회사들이 신청을 한 상태이고요.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나면은 이더리움 현물 ETF라고 해서 차별을 둬야 될 그런 뚜렷한 이유는 제가 아직까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난다면은 이더리움 현물 ETF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한 가지 지표가 있는데, 바로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 펀드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트러스트 펀드로 가장 잘 알려져 있죠. GBTC라는 티커를 가지고서 거래가 되는데, 이와 유사한 투자 상품이 그레이스케일은 또 있습니다. 이더리움 트러스트 펀드고요. 티커는 ETHE인데, 이 펀드도 GBTC처럼 연초에는 순자산 가치 대비 높은 디스카운트 비율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악화된 투심을 반영을 한 거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 디스카운트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20% 정도, 가장 많이 벌어졌을 때는 한 마이너스 거의 60%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마이너스 20% 정도로 줄어든 상태이고요. 다 이런 것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에 이더리움 트러스트 펀드가 이제 궁극적으로 현물 ETF로 이제 전환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커진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지만은 이 가상자산 산업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일부는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미국의 저명한 언론사인 월스트리트 저널이 잘못된 보도를 한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내막은 어떤 거냐면은,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을 하면서 전 세계의 많은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고, 이 와중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하마스가 테러 자금을 가상자산을 통해서 조달을 했다라는 헤드라인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뽑아서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3천만 불 정도 규모의 자금을 가상자산을 통해서 조달을 받았다, 이러한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 근거로서 엘립틱과 비토케이라는 회사가 제공한 온체인 데이터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뉴스 보도로 끝난 게 아니고, 미국 국회의원 중에 아주 반 크립토 인사로 잘 알려진 엘리자베스 워런이 크립토가 이렇게 테러리스트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청원서를 썼고요. 그리고 여기에 미국 국회의원들의 한 20%가 찬성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여기엔 체인 애널리시스라는 이제 온체인 데이터 분석 회사, 굉장히 이제 저명한 분석 회사 중에 하나고, 전 세계 많은 정부들과도 이제 같이 협업을 하는 이제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의 분석에 의하면은 지금 엘립틱이나 오케이비트가 보도한 수치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마스가 가상자산을 사용해서 자금 조달을 일부 한 거는 맞는데, 그 액수가 45만 불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1억 3천만 불보다 훨씬 작은 숫자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한 분석이었기 때문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근거로 사용했던 엘립틱과 비토케라는 회사도 다시 한번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자기네들의 분석이 어느 정도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기사가 잘못됐다고 시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의원들은 아직까지도 청원서에 대해서 이렇다 할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숫자가 부풀려져 있을 거라는 근거로서 또 한 가지 들 수 있는 게, 하마스 자체가 올해 4월쯤에 자기네들한테 이 도네이션을 할 때 크립토를 사용하지 말라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크립토를 사용할 경우에 온체인으로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추적당하기가 쉬워서 그러지 말아달라고 오히려 그렇게 당부를 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정황상 봤을 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된 숫자가 분명히 좀 부풀려진 것 같고, 실제로 이 데이터를 제공한 업체들도 정정을 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 저널 자체는 아직까지도 기사를 내리지 않고 정정을 하지 않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분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존경하는 이 업계 종사자분의 한 분인 이제 닉 카터라는 분은 트위터를 통해서 이 온체인 데이터에 관해서 좀 더 이제 명확한
이러한 추가적인 분석을 제공해주는 사람한테 보상금을 주는 그러한 지금 캠페인까지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툴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실은 무엇인지, 진실은 무엇인지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가상자산 기술이라는 게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온 기술인데 이 세상에 지금 완벽하지가 않고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이제 문제인식이 있어야지 이 기술이 왜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거고, 세상이 변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 기술이 못마땅하고 눈에 가시고 잘못된 정보를 자꾸 퍼뜨리려고 하고 왜곡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언론이 정직하고 진실을 보도하고 이러한 역할을 해줘야지 이 기술이 제대로 사용이 되고 좀 나은 세상이 될 수 있고 이런 건데, 언론이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굉장히 신뢰도 높은 저명한 언론 회사조차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상자산 업계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오해와 혼돈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면에 있어서 언론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키고 가중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인지를 해야지 평소에 접하는 가상자산 관련된 뉴스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린 얘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가상자산 관련된 뉴스나 정보를 접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